한국의 축구 유소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6번째는 대회 결과는 성장의 증거가 아니다입니다. 초등 저학년의 성장을 배우지 못한 지도자 혹은 사람들은 대회를 이렇게 봅니다. 우승하면 잘 키운 팀, 골을 많이 넣으면 성장했다. 예전에 졌던 강팀을 이기면 발전했다. 그래서 강팀에 더 좋은 선수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로 무대에서 새로운 감독이와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선수들이 발전한 건가요? 우리는 강팀을 보면 안 됩니다. 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팀을 찾아야 합니다. 유럽의 관점에서 그리고 솔직한 코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 학원으로 등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Okay, let's go. 유럽에서는 대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회는 환경이고 결과는 부산물이다. 대회는 아이를 혹은 아이들을 시험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팀을 시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회는 다른 팀, 다른 속도, 다른 압박, 다른 심판, 다른 분위기, 이 모든 걸 한 번에 경험하게 만드는 학습 환경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대회를 결과를 내는 무대가 아니라 아이를 노출시키는 무대, 아이가 자신이 가진 걸 여러 가지 환경에서 마음껏 뽐내는 쇼케이스 공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U9까지 유럽 대부분 나라와 지역에는 리그 테이블도 없습니다. 왜 순위 매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몇 게임 뛰었고 승점이 몇 점이고 득실차는 어떻고 이런 거 없습니다. U10, 즉 4학년이 되면 지역이나 리그에 따라 점수를 기록하는 곳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리그 테이블은 U11부터 도입합니다. 그들에게 결과는 부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작용을 만들 수 있는 리스크조차 있다고 봅니다. 대회라는 환경 안에서 아이들이 시도하고 부딪히고 실수하고 다시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보수적인 결과가 대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긴 경기가 반드시 좋은 경기는 아닙니다. 심지어 같은 팀에서도 A에게 좋았던 경기가 B에게도 좋았던 경기가 아닙니다. 약간은 냉정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주 지던 팀이 어느 날 이겼습니다. 매번 이 팀은 리춘수라는 에이스가 항상 고군분투에 겨우 비기거나 결국 지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으쌰으쌰해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팀의 대부분의 선수들에게는 좋은 경기였겠지만 리춘수의 관점에서는 냉정하게 보자고요. MBTI의 대문자 T가 되어 보자고요. 정말 선수가 발전한 경기였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볼터치는 평소보다 줄었습니다. 수비도 다른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 많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많이 뛰지 않았고 시도도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기는 법을 배웠다. 다른 선수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다. 라고 말하며 이 선수에게도 좋은 경기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고 이런 것들에 속지 말자고요. 농구에서 특정 시즌에 마이클 조던의 성적이 저조할 때 팀 승률이 더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못할 때 팀 성적이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팀이 잘해줬을 때 마이클 조던은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예전만큼 노력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축구에서는 흔히 골키퍼가 90분 내내 상대의 슈팅을 막아야 할 때 강제로 레벨업 한다고 합니다. 90분 내내 슈팅을 막는 상황에서 팀원들에게는 좋은 축구가 아니었겠지만 골키퍼에게는 최고의 훈련이 되는 90분이었을 겁니다. 졌더라도 더 많이 시도했고 더 많이 부딪혔고 압박 속에서도 반응했다면 그 경기가 더 좋은 성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는 팀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럽 코치들은 경기가 끝난 뒤 점수판보다 경기 중 아이들의 행동을 봅니다. 뭘 볼까요? 압박이 왔을 때 어디로 움직였는지, 공을 잃은 뒤 얼마나 빨리 다시 들어왔는지, 실패했을 때 고개를 들었는지 고개를 숙였는지. 그런데 제 구독자들은 어딘가 익숙한 체크포인트 아닌가요? 네, 저의 유럽 선수 성장 체크포인트 영상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그들이 보는 데이터입니다. 1대0, 3대0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이는 안 무섭습니다. 대회 결과를 성장의 데이터로 쓰는 순간 아이는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사실 조금 많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도망치고
이기기 위해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결과는 성장의 부산물이 아니라 성장을 막는 부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결과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결과가 아이를 정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리그 테이블을 치워버렸습니다. 밥상을 엎어버린 겁니다. 토너먼트 시합을 나가도 형들은 토너먼트를 하지만 U10까지는 그냥 정해진 4경기를 뛰고 끝납니다. 경기 결과는 앱에 저장할 수도 없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트로피 선수 개개인에게 매달 초콜릿이라도 주면 감사합니다. 지금 이기는 팀이 나중에도 잘하는 팀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하는 아이의 노력은 실력이 되어 남습니다. 한국 유소년 축구 부모님들과 코치가 잘못 알고 있는 착각 7번째, 훈련은 깔끔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해, 조심해, 이게 잘 안되는구나,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볼까? 아, 우리 이런 거를 할 때는 규칙을 정해서 해볼까? 페노가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춘수가 하는 거야.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서서 순서대로 코치의 동작을 정확히 실수 없이 정돈되어 있고 통제된 환경에서 하는 훈련이 부모 입장에서는 안전해 보이고 훌륭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쩔까요? 유럽에서는 이 장면을 다르게 봅니다. 이 나이대 유럽의 훈련은 어수선합니다. 혼란이 있고 충돌이 있고 실패가 반복되고 즉흥적인 선택이 나옵니다. 보기에는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통제가 안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 난장판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약간은 어수선한 훈련이 잘 설계된 훈련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경기는 단 한 번도 줄 서서 순서대로 실수 없이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에서는 항상 혼란 속에서 부딪히며 즉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자주 조금은 혼란한 게임을 설계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선수들의 동선을 겹치게 해 혼란을 설계합니다. 얌전한 아이가 가장 많이 배우는 아이는 아닙니다. 깔끔한 훈련이 좋은 훈련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튀고 부딪히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 학습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 학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럽 유소년 축구는 아이를 관리하기 쉬운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훈련의 목적을 먼저 설계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존재인 아이들을 그 안에 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유럽은 약육 강식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훈련의 목적을 관철시키면서 관리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적절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다치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지만 이건 코치와 부모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코피 나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하나 더 주고 부딪혀 울면 눈물 닦아주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장 어수선하다고 컴플레인해서 우리 아들 안 다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다치게 훈련시킬 거면 수영을 시키시면 됩니다. 아이들 축구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선수를 만드는 길입니다. 8번째로는 개인기, 기본기에 정확한 자세가 있다고 믿는 착각입니다. 우리나라 드리블 수업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코치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우리나라식 훈련을 받습니다. 요즘 매우 잘 나가는 학원에서 이렇게 선수들을 키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 바가지로 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제 아들이 참석한 그 어느 훈련에서도 이런 훈련은 없습니다. 한때는 저도 한국의 그 훈련이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니 매우 위험한 훈련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직접 받아보면 디테일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U9 이전에 이런 훈련은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나우두, 호나우딩요, 호날두 이름은 비슷하지만 스타일이 전혀 다릅니다. 체형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드리블 폼도 완전히 다릅니다.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3명의 헛다리를 비교해보면 호나우두의 헛다리는 우리가 정석이라고 하는 폼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상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호나우두가 상체를 잘 써서 정석적이고 상대가 잘 속는다고 하는데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도 직접 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중요한 건 호나우두는 상체를 미리 기울여 자진이 갈 방향을 정한 후
그 방향으로 어떻게든 드리블 하는 걸 즐깁니다. 혹은 전방으로 상체를 고정시키고 보폭이 큰 헛다리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드리블을 합니다. 반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특히 레알 중후반 이후의 호날두는 상체가 뒤로 젖혀진 채 헛다리를 합니다. 약간 웃겨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호날두는 전방으로 드리블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헛다리 후 옆으로 혹은 살짝 뒤로 간 후 슛 혹은 크로스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레알을 상대하기 위해 상대편은 10명을 박스 안에 넣어놓고 수비를 합니다. 키가 커 민첩성이 떨어지지만 힘이 좋은 호날두는 그 사이로 들어가기보다는 중거리 슛 혹은 크로스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상체가 앞으로 기우는 브라질의 호나우두와는 완전 다른 헛다리 폼과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호나우딩요는 고정된 헛다리가 없습니다. 상체가 흔들릴 때도 있고 진행 방향으로 고정될 때도 있고, 심지어 이걸 어디서부터 헛다리가 시작된다고 봐야 할까 헷갈리는 동작들도 있습니다. 매우 자유분방합니다. 외계인답게 변화가 너무 큽니다. 호나우딩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몸이 유연하고 상체가 가볍기 때문입니다. 호나우딩요 배 살짝 나온 몸 유명하잖아요. 상체가 유연하다 못해 근육도 없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호나우두 같은 힘은 없지만 유연하고 가벼운 상체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더라도 몸에 큰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폭발력을 위한 하체 근육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선수의 체형과 스타일에 따라 기본기, 개인기는 매우 다릅니다. 요즘 보면 형컴의 프리킥 다르고, 리춘수의 프리킥 다르고, 손흥민 프리킥 다르고, 이강인의 프리킥도 다르다고 하잖아요. 공 세워놓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곳으로 차는 킥 하나도 폼이 다르고 맞추는 발의 부위도 다릅니다. 체형과 성향, 특성에 따라 개인기와 기본기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린 선수들은 코치의 동작을 따라하기보다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맞는 헛다리 혹은 드리블을 찾아갑니다. 킥할 때의 자세와 맞추는 부위 또한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개인 코치나 팀의 테크니컬 코치와 함께 1대1 혹은 매우 소규모로 자신에게 맞는 동작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음악을 틀어놓고 아이들이 줄지어 콘드리블을 하면서 옆에 동료 혹은 코치와 거의 완벽한 싱크로율로 동작을 수행하는 걸 보면 저 아이들이 모두 같은 체형, 같은 스타일의 아이들이라 그런 거겠죠? 그냥 광고 같은 영상이겠죠? 저는 드리블 자세는 개인 훈련과 개인 코치의 도움으로 각 선수들의 특성에 맞게 U11 이후에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도 행복 축구하세요.